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니라 계산된 조롱이었다. 2024년 11월의 차가운 밤,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 여성을 향한 잔인한 비웃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밤 벌어진 일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단순한 한여라고 여겨졌던 한 여성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백만장자 박진수 회장은 오늘 밤의 주인이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업계를 장악한 거물이었고, 그의 한마디가 수백억 원의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300평이 넘는 공간에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예술품들로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실 중앙에 자리 잡은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였다. 그날 밤 파티에는 서울의 상류층이 총집결했다. 대기업 회장들, 유명 정치인들, 그리고 연예계 스타들까지 모두가 명품으로 치장한 채 샴페인 잔을 들고 우아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서로를 견제하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박 회장이 샴페인 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대화가 멈추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오늘 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 회장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피아노를 칠 줄 안다고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방 안에 미묘한 웃음소리가 흘렀다. 그것은 기대라기보다는 조롱에 가까웠다. 정말입니까? 하녀가 피아노를? 재벌 3세인 김영준이 비웃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믿기 어렵군요. 요즘 하녀들이 참 재주가 많아졌나 보네요. 유명 배우 최미란이 날카롭게 덧붙였다.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낄낄거렸다. 박 회장은 그들의 반응을 즐기는 듯했다. 그럼 불러볼까요? 이수진 씨. 복도 끝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수진이 나타났을 때 파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녀는 35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단정한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에는 이상한 품위가 있었다. 하지만 손님들의 눈에는 그저 하찮은 한여로만 보였다. 수진 씨, 이분들이 당신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박 회장이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회장님, 저는 겸손할 것 없어요. 자, 여러분께 들려드리세요. 박 회장이 피아노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보다는 구경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가득했다. 이거 재미있겠는데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 안철민이 속삭였다. 하녀가 피아노라니. 아마 동요나 연주하지 않을까요? 패션 디자이너 윤소희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간단한 곡 정도? 수지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20걸음이 채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녀에게는 끝없이 긴 여행처럼 느껴졌다. 각 걸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피아노 벤치 앞에 서자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검은 레커 마감의 스타인웨이는 거대하고 위압적으로 보였다. 건반 위로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자, 시작하세요. 박 회장이 재촉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참을성 없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천천히 벤치에 앉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의외로 자연스러웠다. 마치 피아노 앞에 앉는 것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손님들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조롱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뭔가 클래식이라도 시도하려나? 김영준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정말 우스꽝스러울 텐데. 수진의 손이 건반 위에 올려졌다.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첫 연주를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어떤 이는 벌써부터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녹화할 준비를 했다. 박 회장은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 밤의 오락거리로 수진을 선택한 것이었다. 하녀가 피아노를 친다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의도였다. 혹시 악보가 필요하세요? 최미란이 가식적인 친절함으로 물었다. 아니면 동요책이라도?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낄낄거렸다. 수진의 귀에 그 웃음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수진은 건반을 내려다보았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친숙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건반들은 그녀를 심판하는 차가운 시선처럼 느껴졌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철민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다음 약속이 있어서요. 박 회장이 수진을 재촉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수진 씨,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아시는 곡 아무거나 연주하시면 됩니다.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곡들이 떠올랐다. 쇼팽의 녹턴, 베토벤의 소나타,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함께 밀려왔다. 그때였다. 김영준이 참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정말 칠 줄 아시는 거죠? 혹시 농담하시는 건 아니고? 맞아요. 시간이 아까워요. 윤소희가 동조했다. 정말 연주할 수 있다면 빨리 시작하세요. 수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찬란한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차갑고 오만한 시선. 그들은 이미 그녀를 정해진 결론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 수진 씨,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것은 분노였을까? 아니면 오래 잠들어 있던 열정이었을까? 그녀는 손목에 힘을 주고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수진은 마침내 첫 번째 건반을 눌렀다. 그 순간이 오늘 밤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웃음소리는 곧 멈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경외와 후회의 침묵이 찾아올 것이었다. 수진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흘렀다. 2024년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사라지고 그녀의 마음은 15년 전 낡은 음악 교실로 돌아갔다. 2009년 부산의 작은 음악학원. 당시 20살이었던 이수진은 그곳에서 가장 재능 있는 학생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스치기만 해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선생님들은 그녀를 두고 타고난 피아니스트라고 불렀다. 수진아, 넌 정말 특별해. 박소영 선생님이 말했다. 이런 재능을 가진 학생은 10년에 한 명 볼까 말까 해. 그때의 수진은 눈빛이 달랐다. 희망으로 가득 찬 눈,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넘쳐 흘렀다. 그녀의 꿈은 단순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 카네기 홀 무대에 서는 것. 그 꿈을 위해 그녀는 하루에 8시간씩 연습했다. 하지만 수진의 가정 환경은 녹록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서 세 남매를 키워야 했다. 수진에게는 중학생인 동생 수연이와 초등학생인 막내 수민이가 있었다. 언니, 배고파요. 수민이가 연습실을 찾아와 졸졸 따라다녔다. 당시 9살이었던 수민이의 볼은 늘 홀쭉했다. 수진은 연습을 멈추고 동생을 바라보았다. 수민이의 신발은 구멍이 나 있었고 옷도 여러 번 기워서 입은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의 가슴이 아팠다. 잠깐만 기다려. 언니가 라면 끓여줄게. 그렇게 수진의 연습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연습하고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편의점, 식당, 전단지, 배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2010년 봄, 수진에게 기회가 왔다. 부산 청년 피아니스트 콩쿠르에서 2등을 차지한 것이다.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성과였다. 축하해요, 수진 씨. 시상식 후 한 남자가 다가왔다. 저는 서울음대 교수 김재훈입니다. 당신의 연주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김 교수는 수진에게 장학금을 제안했다. 서울음대에서 공부하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였다.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마침내 꿈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어머니가 쓰러진 것은. 수진아,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더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했다. 무엇보다 누군가 곁에서 돌봐줘야 했다. 수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서울로 떠나 꿈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돌볼 것인가. 언니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희는 괜찮아요.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중학생인 수연이가 어머니와 수민이를 혼자 돌볼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병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이 돈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 교수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수진 씨,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네,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진의 피아니스트 꿈은 막을 내렸다. 아니, 잠시 접어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2011년부터 수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낮에는 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틈틈이 피아노 레슨도 해주었지만 예전처럼 자신을 위한 연습은 할 수 없었다. 수연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수민이도 중학생이 되었다. 두 동생 모두 공부를 잘했다. 특히 수연이는 의대를 꿈꾸고 있었다. 언니 덕분이에요. 수연이가 성적표를 보여주며 말했다. 언니가 희생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수지는 미소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시렸다. 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자신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2015년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 어머니의 병이 악화된 것이다.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의료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언니,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일할게요. 수연이가 말했다. 안 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해. 그게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수진은 더 많은 일을 했다. 새벽 배송, 청소 용역, 무엇이든 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등은 굽어졌다. 예전에 피아노를 치던 우아한 손가락은 이제 굳은 살로 가득했다. 그런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옛 동창을 만났다. 수진아, 정말 수진이 맞니? 음대 동기였던 윤미경이었다. 나 미경이야. 미경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졸업 후 독일로 유학을 가서 성공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고 했다. 너는 뭐 하고 있어? 연주 활동은?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이 지금 간병인과 청소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아, 미안. 바빠서. 수진이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울었다. 26살의 그녀는 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아니, 스스로 포기했다고 자책했다. 2018년 수현이가 의대에 합격했다. 수민이도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병세도 안정되었다. 그제서야 수진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제 언니 차례예요. 수연이가 말했다. 언니도 다시 피아노 하세요.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30이야. 실제로 그녀는 절망하고 있었다. 10년 가까이 제대로 된 연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했다. 2020년 우연한 기회에 수진은 박진수 회장 집에 가정부일을 시작했다. 급여가 다른 곳보다 좋았고 집안일 외에는 간섭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마음에 들었다. 박 회장 집에는 아름다운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있었다. 수지는 그 피아노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청소를 하면서도 그 피아노만은 특별히 조심스럽게 닦았다. 어느 날 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수지는 충동적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건반을 만져보고 싶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연주한 곡은 쇼팽의 녹턴이었다. 10년 전에 즐겨 연주하던 곡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감각이 돌아왔다. 그녀의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고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살아있는 열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곧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그녀는 다시 피아노 뚜껑을 덮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런 수진이 오늘 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었다. 조롱당하는 하녀로서, 구경거리로서.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때의 열정이 남아 있었다.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그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잃어버린 꿈, 포기한 희망, 그리고 지금도 꺼지지 않은 음악에 대한 사랑.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그들의 기대대로 서툰 연주를 해서 웃음거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 선택이 오늘 밤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 수진의 손이 건반 위에 올려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5년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면서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요란하게 뛰었다. 손님들의 속삭임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정말 칠 줄 아는 건가? 김영준이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 떨리는 거 보니까 긴장되나 보네. 당연히 긴장되겠죠. 이런 자리에서 연주해 본 적이 있겠어요? 최미란이 비웃듯 대답했다. 아마 동요나 간단한 민요 정도 연주하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죠. 의외로 실력이 있을지도. 안철민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기대감이 없었다. 오히려 곧 벌어질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기다리는 듯했다. 수지는 그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꼈다. 마치 수십 개의 바늘이 자신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건반을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목이 메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다. 그때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2011년 부산의 작은 카페에서 열린 아마추어 피아노 발표회였다. 당시 수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연주료를 받고 출연했다. 겨우 10만 원이었지만 그녀에겐 소중한 돈이었다. 그날 관객들은 대부분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었다. 수진이 무대에 오르자 어디선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누구야? 음대생 아닌 것 같은데. 옷차림 봐. 정말 촌스럽다. 실력은 있을까? 수지는 그때도 지금처럼 떨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돈이 필요했다. 그녀는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연주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긴장 때문에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는 의례적이었다. 그리고 무대를 내려오면서 들은 말들은 지금도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었다. 뭔가 어색하더라. 진짜 실력자는 아닌 것 같아. 기계적이야. 감정이 없어. 돈 받고 연주하는 사람 치고는. 그 말들이 수진에게는 화살처럼 밝혔다. 그 후로 그녀는 더 이상 공개적인 연주를 하지 않았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다. 박 회장의 펜트하우스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그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들은 이미 수진을 판단해버렸다. 하녀가 무슨 피아노냐는 식으로. 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윤소희가 참을성 없다는 듯 말했다. 시간이 아까워요. 박 회장도 점점 짜증이 나는 듯했다. 수진 씨,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까는 피아노 칠 줄 안다고 하셨잖아요. 수진은 박 회장을 바라보았다. 사실 그녀는 자신이 피아노를 칠 줄 안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박 회장이 청소하는 그녀를 보고 피아노도 청소할 줄 아시죠?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단지 네, 조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안다는 말로 바뀐 것일까? 아마도 박 회장이 오늘 밤의 오락거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곡해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해명을 할 수는 없었다. 이미 모든 사람이 그녀의 연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부한다면 더 큰 모욕이 될 것이었다. 수진의 손가락이 다시 건반을 만졌다. 차가운 상하 건반의 촉감이 그녀의 기억을 자극했다. 어린 시절부터 만져왔던 그 감촉. 하지만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혹시 모르는 건 아니죠? 김영준이 노골적으로 의심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하시지. 그 순간 수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그것은 분노였다. 자신을 무시하는 이들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이런 상황에 빠뜨린 박 회장에 대한 분노였다.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밀려왔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다. 왜 자신은 항상 이렇게 위축되는가? 왜 당당하게 맞설 수 없는가? 수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수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한때 재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야. 비록 오랫동안 연습하지 못했지만 너의 손은 아직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포기해. 이미 너무 늦었어. 15년이나 제대로 연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앞에서 연주해?
망신만 당할 뿐이야. 두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그녀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다. 정말 이상하네요. 최미란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보통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망설이지 않아요. 자신 있게 바로 시작하죠. 맞아요. 뭔가 이상해요. 다른 손님이 동조했다. 박 회장의 얼굴에 짜증이 역력했다. 그는 오늘 밤 손님들 앞에서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았다. 수진 씨, 정말 연주하실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지금이라도 솔직히. 잠깐만요. 수진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사실 수진은 마음속으로 필사적으로 곡을 정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어떤 곡을 연주해야 할까? 너무 어려운 곡을 선택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고 너무 쉬운 곡을 선택하면 더욱 우스꽝스러워질 것이었다. 쇼팽의 녹턴? 아니다. 너무 기교적이다. 베토벤의 소나타? 역시 위험하다. 그럼 무엇을? 그때 갑자기 한 곡이 떠올랐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D 899 노 2. 그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다. 기교보다는 감정이 중요한 곡이었다. 하지만 그 곡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을까? 15년 동안 제대로 연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지는 다시 건반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건반에 손을 올려놓자 약간의 안정감이 들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안철민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정말 시간이 아까워요.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윤소희가 차갑게 말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그들의 말이 수진의 귀에 칼날처럼 꽂혔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망신을 당하든 성공하든 해보자는 것이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롱과 불신이 가득했다. 어떤 이는 이미 휴대폰을 들고 촬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박소영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었다. 수진아, 피아노는 기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거야. 네 마음이 진실하면 청중들이 느낄 수 있어. 실수를 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야. 그 말을 떠올리자 수진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그렇다. 중요한 건 이들을 위한 연주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연주였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자신의 마음을 위한 연주였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건반을 향해 손가락을 내려뜨렸다. 그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바뀌는 시작이었다. 수진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순간 첫 번째 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소리는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어색하고 불안정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악기에서 나는 소리처럼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손님들 사이에서 즉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김영준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첫 음부터 완전히 어색하네요. 손가락이 굳어서 그런가 봐요. 최미련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오래 안 쳐본 티가 확실히 나네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15년 동안 거친 일만 해온 손가락들은 예전의 유연함을 잃어버렸다. 첫 번째 화음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박 회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오늘 밤 손님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수진 씨, 이게 뭔가요? 정말 피아노 칠 줄 아신다면서요? 두 번째 구절도 마찬가지였다. 수진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머뭇거렸고 리듬은 불규칙했다. 마치 처음 피아노를 배우는 초보자처럼 보였다.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정말 민망하네요. 윤소희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차라리 중단하는 게 낫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키지 말았어야죠. 안철민이 고개를 저었다. 수진은 자신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느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당하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참혹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였다. 갑자기 손님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이거 SNS에 올리면 대박이겠는데. 하녀가 피아노 치는 척하다가 망신당하는 현장.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이런 상황에 몰아넣은 모든 것에 대한 분노였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일어났다. 그것은 슬픔이었다.
잃어버린 꿈에 대한, 포기해야 했던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다. 수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수진, 이게 네가 원한 삶이니? 이렇게 조롱당하는 게 아니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겠니?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수진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였다. 수진아, 네가 처음 피아노를 칠 때를 기억하니? 너는 그때도 실수를 많이 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계속 연습했고 결국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어. 그 기억이 떠오르자 수진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렇다. 자신은 한때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비록 지금은 서툴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수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다시 건반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더 이상 이들을 위한 연주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연주를 하기로 결심했다. 세 번째 구절을 시작할 때 뭔가 달라졌다. 수진의 손가락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앞서와는 분명히 달랐다. 몇몇 손님들이 웃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뭔가 달라지는데? 한 손님이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조롱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미 수진이 서툰 한여로 각인되어 있었다. 수진은 슈베르트의 즉흥곡 주제 선율로 들어갔다. 이 부분에서 그녀의 연주가 완전히 변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것처럼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의 기억이 깨어나고 있었다. 피아노와 하나가 되었던 그 시절의 감각이 되돌아오고 있었다. 첫 번째 변화를 느낀 것은 박 회장이었다. 그는 수진의 연주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분명히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서툰 연주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다. 음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졌다. 각 음표가 제자리를 찾아가며 아름다운 선율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슈베르트 특유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방 안에 퍼져나갔다. 웃음소리가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다. 김영준이 입을 다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이게 뭐지? 최미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지금 들리는 연주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었다. 잠깐, 이건 수진의 연주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다. 주변의 시선도 조롱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음악만이 존재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섬세한 감정 표현이 필요한 곡이었다. 수진은 그 미묘한 뉘앙스들을 하나하나 살려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웃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수진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안철민이 입을 벌린 채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법조계에서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지금 듣고 있는 연주는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기교적인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윤소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서툰 연주를 하던 한여가 어떻게 이런 수준의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수진의 연주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한여로 보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진정한 음악가가 서 있었다. 곡의 중간 부분에서 수진은 잠시 템포를 늦췄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듯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박 회장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고용한 한여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를 조롱거리로 만들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손님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한여가 어떻게 이런 수준의 연주를? 그 순간 한 손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수진의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처음의 조롱과 무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수진은 곡의 마지막 부분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지막 화음을 향해 움직였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리고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무도 감히 그 침묵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수진은 건반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여전히 음악가였다는 것을. 비록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지만 그 재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 안의 침묵은 계속되었다. 모든 사람이 방금 들은 연주가 현실인지 의심하고 있었다. 그들이 조롱했던 한여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침묵이 깨졌다. 하지만 웃음소리나 조롱이 아니었다. 대신 어디선가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김영준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다. 대단합니다.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건반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방금 연주한 슈베르트의 즉흥곡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는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한 곡 더 연주해도 될까요? 수진이 처음으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회장은 당황했다. 몇 분 전만 해도 그녀를 조롱거리로 만들려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물론입니다. 얼마든지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곡을 선택했다. 쇼팽의 녹턴 E 플랫 장조 어프리 9 노 2. 그것은 그녀가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던 그 해에 가장 많이 연주했던 곡이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방 안의 분위기가 또다시 변했다. 이번에는 더욱 깊고 애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은 기교적인 완벽함보다는 감정의 깊이가 중요한 곡이었다. 그리고 수진에게는 그 감정이 넘쳐 흘렀다. 첫 번째 주제가 흘러나올 때 그녀는 20살의 자신을 떠올렸다. 꿈에 가득 찬 어린 피아니스트였던 그때의 자신을. 희망으로 빛나던 눈빛,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 선율이 발전하면서 수진의 연주에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이 실렸다. 그것은 상실의 아픔이었다.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 순간의 절망감,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무력감. 최미란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수진의 연주에 빠져들었다. 음악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한 것이었다. 화려해 보이는 연예계 생활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상처가 수진의 선율과 겹쳐졌다. 안철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았다. 가족과의 시간, 순수했던 꿈들, 그리고 진정한 행복. 수진의 연주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그 아픔들을 끄집어냈다. 수진은 곡의 중간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템포를 조금 빨리 했다. 이 부분에서 그녀는 자신의 투쟁을 표현했다.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동생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그 힘든 시간들.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순간들. 박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지.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순수함과 따뜻함. 수진의 연주는 이제 절정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음악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삶 자체에 대한 깊은 애정. 윤소희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해왔지만 지금 듣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작품보다도 아름다웠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에서 나오는 진정한 아름다움이었다. 수지는 곡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다. 그것은 수용과 평화였다. 모든 고통과 상실을 겪고 난 후에 도달한 깊은 이해와 용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지 않았다. 비록 꿈을 포기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가족의 사랑, 인생의 깊이, 그리고 진정한 음악의 의미. 마지막 몇 음이 남았을 때 수진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과 화해한 것이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음악가로서의 자신을 다시 받아들인 것이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앞서와 달랐다. 그것은 경외감으로 가득한 침묵이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다. 김영준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었다.
그는 자신이 왜 우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최미라는 화장이 번져도 상관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정한 감동을 받은 게 언제였을까? 아마도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일 것이었다. 안철민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고 있었다. 성공을 위해 달려오면서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느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존경이 섞여 있었다. 수진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굴욕감이 없었다. 대신 평온한 자신감이 있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오늘 밤 덕분에 소중한 것을 되찾았으니까요. 그 순간 윤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빨라졌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일어나 박수에 동참했다. 박수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진정한 감동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박수였다. 김영준이 큰 소리로 외쳤다. 브라보, 정말 대단합니다. 수진은 피아노 벤치에서 일어나 깊게 인사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예술가였다. 박 회장이 손님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진정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분은 이수진입니다. 수진이 당당하게 말했다. 피아니스트 이수진입니다. 그 말에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다. 그리고 그 박수는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다. 수진은 그 순간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오늘 밤 그녀는 자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수가 점점 잦아들자 박진수 회장은 여전히 수진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깊은 자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수진 씨. 그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잠시 멈춘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수진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평온함이 가득했다.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없었다. 오히려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오늘 밤 그가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으려는 의도적인 행위였다. 그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저는 당신을 그저 오늘 밤의 오락거리로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당신의 실력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은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김영준은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깨닫고 있었고, 최미라는 자신의 냉소적인 태도를 후회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당신의 연주를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당신은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처음이었다. 회장님,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드려요. 오늘 밤 덕분에 저는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박 회장은 그녀의 말에 더욱 괴로워했다. 수진의 관대함이 오히려 그의 죄책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박 회장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 하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니,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회장님, 김영준이 깜짝 놀라 외쳤다. 뭘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박 회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무릎을 꿇고 수진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한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수진은 당황했다. 그녀는 급히 박 회장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꿈쩍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으려 했던 저는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5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그가 이렇게 진심으로 후회해 본 적이 있었을까? 안철민이 박 회장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윤소희가 그를 말렸다. 내버려 둬요. 저분은 지금 진심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 회장은 계속 말했다. 저는 평생 돈과 권력만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사람의 마음, 진정한 아름다움, 그리고 겸손함을.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오늘 밤 당신의 연주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메마른 인간이었는지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다. 이 거만했던 남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회장님, 수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역시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제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던 것도 잘못이었어요. 더 솔직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박 회장이 강하게 말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세상이 당신 같은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그들의 직책이나 재산으로만 판단해 왔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진짜 가치는 보려 하지 않았어요. 박 회장의 고백을 듣던 손님들도 하나둘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김영준이 먼저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다. 저도 사과드려야겠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실력을 의심하고 조롱한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최미란도 뒤를 이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나씩 손님들이 수진에게 사과하기 시작했다. 그들 모두 자신들의 편견과 오만함을 깨닫고 있었다. 박 회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수진 씨,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수진은 마침내 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야 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닌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만남이 있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수진에게 깊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진도 일어나서 인사를 받았다.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오늘 밤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으니까요. 박 회장은 손님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다시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 씨, 아니 이수진 선생님. 앞으로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재능은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회장님,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오늘 밤 제가 얻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오늘 밤 단순한 연주회가 아닌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박 회장의 무릎꿇음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겸손함을 배우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도 함께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밤은 모든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것이었다. 박수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욱 뜨겁고 오래 지속되었다. 모든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감동과 존경이 가득했다. 브라보, 브라보! 김영준이 계속해서 외쳤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것이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예술원의 부활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최미라는 박수를 치면서 동시에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매니저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지금 당장 KBS 클래식 FM 김정호 PD에게 연락해. 대단한 피아니스트를 발견했어. 이수진이라는 분인데 정말 놀라운 재능이야. 안철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예술재단 이사들과 클래식 음악계 인사들이 많았다. 여보, 지금 정말 신기한 일을 목격했어. 이수진이라는 피아니스트인데 꼭 기억해두어. 곧 유명해질 거야. 윤소희는 패션계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었다. 그녀가 아는 문화계 인사들, 갤러리 관장들, 그리고 예술 후원가들에게
모두 연락을 취했다. 오늘 밤 정말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어요. 이수진이라는 피아니스트, 꼭 기억해두세요. 박 회장은 그런 손님들의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수진을 조롱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녀를 세상에 알리려고 애쓰고 있었다. 수진 씨, 박 회장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진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김영준이 끼어들었다. 저는 삼성문화재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연락드리겠어요. 당신의 연주회를 주선하고 싶습니다. 최미란도 다가왔다. 저는 방송가에 인맥이 많아요. KBS 클래식 FM에서 꼭 당신을 소개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TV 출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안철민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음악가로서의 권리 보호, 계약서 검토, 모든 걸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소희도 가세했다. 의상이 필요하시면 제가 디자인해 드릴게요. 무대 의상부터 일상복까지 모든 걸 후원하고 싶어요. 수지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제안들에 어리둥절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단순한 하녀였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그녀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박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세상에 나오세요. 그때 김영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통화를 받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맞습니다. 이수진이라는 분이에요. 네? 정말요? 잠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통화를 끝내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혹시 부산에서 2009년에 청년 피아니스트 콩쿠르에서 2등을 하신 적이 있나요? 수진이 깜짝 놀랐다. 네, 어떻게 아세요? 지금 제 친구가 말하는데 그때 그 콩쿠르를 기억한다고 해요. 당신의 연주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서 아쉬워했다고 하네요. 그 순간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최미란이 자신의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어머, 저도 지금 연락을 받았어요. 부산 음악계에서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안철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제 와이프가 음대 출신인데 지금 동창들에게 문의해봤더니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다고 해요. 정말 실력이 뛰어났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수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완전히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여러분, 수진이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기억되고 있을 줄은. 박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정한 재능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비록 숨어 있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윤소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통화를 받고 흥분된 표정을 지었다. 어머, 벌써 SNS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오늘 밤 일을 올렸나 봐요. 실제로 오늘 밤의 파티에 참석했던 다른 손님들 중 몇 명이 자신들의 소셜미디어에 오늘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물론 조롱의 의도가 아니라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청담동에서 만난 기적의 피아니스트 하녀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술가였다. 오늘 밤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글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김영준이 흥분해서 말했다. 이거 완전히 화제가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이면 음악계 전체가 이 이야기로 떠들썩할 거예요. 최미란도 동의했다. 맞아요. 이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숨겨진 재능이 발견되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수지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무 큰 관심은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냥 조용히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박 회장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철민이 덧붙였다.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유명해져서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적절히 조율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통화를 받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벌써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는 통화를 끝내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벌써 몇 군데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밤 일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 하네요. 수진이 당황했다. 어떻게 벌써? 요즘 세상은 정보가 정말 빨리 퍼져요. 윤소희가 설명했다. SNS 때문에 하루 만에 전국에 알려질 수 있어요. 김영준이 제안했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좋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 수진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어요. 박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다. 당연합니다. 천천히 적응하세요. 중요한 건 당신이 이제 숨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미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수진 선생님, 오늘 밤 정말 감사했어요. 당신 덕분에 저희 모두가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은 수진뿐만 아니라 모든 참석자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밤이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피아노가 이제는 희망의 상징으로 보였다. 다시 시작이군요.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박 회장이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잊혀진 별이 다시 하늘에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갔지만 박진수 회장의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감동의 여운으로 가득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 모두가 이 특별한 순간을 마음에 오래 간직하고 싶어 했다. 수지는 피아노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수진 선생님. 김영준이 마지막으로 다가와 깊게 인사했다. 오늘 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다.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최미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일부터 정말 바빠지실 거예요. 벌써 여러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안철민도 명함을 다시 한번 건네며 당부했다. 계약서 같은 건 꼭 저에게 보여주세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올 텐데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윤소희는 이미 수진의 무대 의상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제 아틀리에로 오세요.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어 드릴게요.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펜트하우스에는 박 회장과 수진만 남았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진 씨, 박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아니, 이수진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감사하다니요? 당신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밤 저는 진정한 겸손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다. 사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거절하셔도 괜찮고요. 어떤 제안인가요? 저희 집에서 정기적으로 작은 콘서트를 여시는 건 어떨까요? 소규모로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초대해서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아니,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집에 진정한 음악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이 필요합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들어보겠습니다. 제 가족들도 초대하고 싶어요. 제 동생들. 그리고 제가 일했던 곳의 동료들도. 진정한 음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박 회장이 환하게 웃었다. 완벽한 제안입니다. 정말 완벽해요. 수진은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피아노가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오늘 밤이 꿈 같아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꿈이 아닙니다. 박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의 진짜 인생이. 수진은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였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선율이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 선율을 들으며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다. 한 사람의 진정한 재능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을 목격한 밤을. 연주가 끝나고 수지는 깊게 인사했다. 더 이상 한여의 인사가 아니라 예술가의 인사였다. 존경받아 마땅한 음악가의 인사였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오늘 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했어요. 그날 밤 이후 이수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신중하게 자신만의 속도로 음악계로 복귀했다. 첫 번째 공식 연주회는 한 달 후에 열렸다. 박 회장의 펜트하우스에서 열린 소규모 콘서트였다. 관객석에는 그날 밤의 목격자들뿐만 아니라 수진의 가족들, 옛 동료들, 그리고 진정한 음악 애호가들이 앉아 있었다. 수진은 무대에 서서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조롱이나 의심이 아닌 진정한 기대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피아니스트 이수진입니다. 그 간단한 소개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날 밤의 연주는 완벽했다. 쇼팽의 발라드부터 드뷔시의 인상주의 작품까지 수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주에 빠져들었다. 연주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가장 뜨겁게 박수를 치는 사람은 맨 뒷줄에 앉은 한 여성이었다. 그것은 수진의 어머니였다. 언니. 객석에서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민이도 옆에서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다. 언니 최고예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깊게 인사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 인사였다. 한여에서 피아니스트로, 숨겨진 재능에서 인정받는 예술가로의 완전한 변신을 알리는 인사였다. 그 후로 수진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매주 한 번씩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레슨을 했고 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봉사 연주도 빼먹지 않았다. 진정한 음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그녀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2025년 봄, 수진은 마침내 세종문화회관에서 독주회를 열었다. 전성매진이었다. 그날 밤 관객석에는 그 운명적인 밤에 모든 증인들이 앉아 있었다. 박진수 회장은 VIP석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김영준, 최미란, 안철민, 윤소희 모든 사람이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었다. 수진이 무대에 등장했을 때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윤소희가 특별히 디자인한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밤 저에게 용기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진정한 음악은 숨길 수 없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묻혀 있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그 음악을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가 멈추고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진은 피아노 앞에 앉아 첫 곡을 시작했다. 그것은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바꾼 바로 그 곡이었다. 선율이 흘러나오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삶과 꿈, 좌절과 희망,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고 오랫동안 박수가 계속되었다. 수진은 무대에서 깊게 인사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수진이라는 한 여성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지위나 재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재능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별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갈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정이며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경의입니다. 이수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석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숨겨진 재능들, 묻혀있는 꿈들,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들이.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대함은 숨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박수가 시작됩니다.